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처음 결혼하였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빌딩가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샌드위치 빵을 살짝 구워 따뜻하게 만들고 마요네즈가 든 잼을 발라 반응이 좋았죠. 회사원들이 아침이나 점심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가게 운영이 안정화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들과 딸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는 회사원들이 퇴근할 때마다 마감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분이 저희 가게로 와서 죄송한데 제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 애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좋다고 해서 사다 달라고 했어요. 라고 하셨죠. 제가 미리 계산을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로드 남편은 종종 샌드위치를 사오시곤 했어요. 제가 밥이나 간식을 챙기는 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덕분에 요즘은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니 고생은 아이들이 더 심하죠. 너무 어린 나이에 라고 답변하셨어요. 엄마와 떨어져서 저도 잘 해야겠다고 하면서 노력은 하지만 크게 부족한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며 부인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두 살짜리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나가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도 자녀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따라길래 나조차 모르게 이렇게 성실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느라 윤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저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저는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종종 샌드위치 대신 과일과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보내주는 등 산다운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7년 전 시작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애들이 되었습니다. 애들은 자꾸 아빠 회사가 있는 동네까지 오는 것이 위험하고 딱하게 느껴져서 저가 아이들을 학교 앞으로 모시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저를 조르며 우리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에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애들이 철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애들이 많이 엄마를 그리운 것 같아서 죄송해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기 때문에 이 남자가 결혼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극도로 친지를 못 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내가 애들 친모가 떠난 것을 이해한다 고 했잖아. 나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고 당신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할 거라는 것은 이미 눈에 보인다고. 그럼 우리 좀 먼 곳으로 가서 살면 어때? 애들도 날 좋아하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당신과 애들이 좋아. 이런 내 말에 남편은 용기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간소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채웠어요. 그만큼 남편으로서 자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의 어머니는 남편의 침묵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신호도 어머니가 데려온 딸이 차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그 둘 사이에 연락이 끊어진 것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친모로서 자기 자식에게 더 심한 짐을 지우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계모와 이복동생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이들의 친모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친정이 많지 않았다고요. 그 사실을 듣고야 얼마나 매일 같이 집에 방문하여 사람들을 괴롭혀온지를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나조차도 제게 라며 당신을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무색하게 시아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 본 시아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도도해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뿐만 아니라 몸에 입은 것과 걸쳤던 것 모두 명품이었어요. 점심때 제가 내놓은 찻잔이 싸구려라서 차를 마시기 싫다고 했고, 시아어머니는 대뜸 안방에 들어가서 장을 열었고, 제가 가져온 이불 세트를 거실 바닥에 던지며 버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우리 집을 그냥 무례하게 보고 있는 거야? 시아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다고. 종합병원의 원장이 된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감히 내가 이런 걸로 때우려고 들어와라고 했고, 신우는 냉장고 안에서 과일을 꺼내 들고, 어머 나누시겠어요? 정말 좋은 건데 처음 먹으려고 깊숙한 곳에 감춰둔 거 보셨어요? 엄마, 아이들을 속일 수 없으니까 저기 서랍장 다 열어보며 안방으로 들어와서 화장되며 보석함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해준 목걸이 반지 세트를 챙기려고 했는데 그건 아이들 아빠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라고 하자 신우가 끈데 있는데 왜 우리한테 선물 안에 너 수영이라는 급인 걸 알고 접근한 거지. 그렇게 두고 어디서 날로 들어와서 등골을 빼먹고 살려고 들어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난리를 쳤다. 결국 시어머니는 네 선물 되찾고 싶으면 우리가 주었던 밍크 코트, 목걸이, 그리고 귀고리를 세트로 가져와 라고 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저는 때마침 딸이 집에 왔을 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며 두 사람을 빨리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힘든 날이었고 남편이 시험 많이 받았던 결혼 선물을 가져왔다. 어떻게 이 선물이 당신 집에 갔나?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했더니 딸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고 아빠에게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애들이 어려도 다 알아.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를 괴롭힌다고 울고 불고 하더라고. 당신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참다가 떠날지도 모르겠어. 그게 더 두려워해. 미안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에게 인사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대접하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 괜한 걱정을 지민이 지성이에게 끼쳐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잘알게라고 했고 남편은 다음 날에 집을 내뒀고 2차 이사를 갈 곳을 찾아봤어요.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쫓겨나서 한 달도 안 되어 수도권 마케팅 회사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몇 차례나 찾아오려는 어머니와 신호를 막았어요.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시댁을 이간질했다며 난리를 쳤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눈을 대하기 싫어서 그 신고에도 괜찮아 했어요. 집안 물건을 다 들쑤셔놓고 지들이 가져가고 싶은 건 가져가고 그런 일을 다 하고 싶어도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모르면 이렇게 해서라도 알게 해야지. 남편을 아주 단호히 지켜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댁이랑 전화도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냈었죠.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주 피곤하다고 하고 몸무게도 쑥 빠졌는데 급기야 회사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연락을 바꾸어 응급실로 달려간 전에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쁜 병이라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던 참에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는 위험한 말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이제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까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가기만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알던 분들에게 부탁하여 그 분야에서 명성 높은 암 전문의를 다시 찾아가 진찰을 받으며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항암 치료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혹시 내가 노력을 부족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를 여러 차례 회상해 봤어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력했어야 했을 텐데 하는 마음만이 남아서 모든 게 후회스럽고 애통했어요. 아이들을 품고 울고만 있는데 어머니와 신부가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검은 옷을 입으셨지만 긴 햇살에 발라진 매니큐어는 그대로 남았어요. 표정을 보면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던 듯했고 급히 나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앉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상객들도 다 있는 데서 한다는 말이 수영이 회사에서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 되니 그것까지 네가 갖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겠지. 너한테는 니들이 살던 집이 있잖아. 그게 없으면 갈 곳도 없을 테니 그건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 앞에 꽃 한 송이 놓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어머니, 친누나가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정말. 라고 하니 신우가 나서서 그러는데 너는 애들 친엄마라도 되나 보다. 어따 대고 치던 마치는 아니라는 말을 듣는데 뭐거려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게 수영이만 빨아먹었으니. 애가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떠나가서라고 말하던 도중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척을 했더군요. 나의 동생인 차바머 같은 존재 시어머니께서는 내 귓가에 끌어안으면서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된통을 장만할 느것인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실망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꿀을 사면 애들을 붙잡고 행동을 하기 위해 가는 거야. 진짜로 타인들한테 얼굴을 쓰게 되기 전에는 체인지드 프롬 망신 당하기 투 얼굴을 쓰게 되기 이틀 사운즈즈 모어 내추럴 피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께서 싸움을 시작하자 시녀가 돼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돼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걱정돼 시댁을 옮겼습니다. 식구들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장례식장에 따로 얘기를 해야 했어요. 겨우 납골당해 아버지를 묻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 너 수영이 앞으로 돼 있는 것은 다 내놓고 이 집이라도 지킬 건가? 아니면 이 집도 빼앗기고 거지 모양으로 쫓겨나든가 둘 중 선택해. 아이들, 집에 있어야 해. 꼭 일어서야 해요. 이제 막 아버지를 보내고 온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들, 되게 생각하는 척을 하지 마세요. 너 내가 수영이 친엄마가 아닌데 이런다며. 그럼 너는 뭐야? 너도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잖아. 너야말로 수양이 돈 때문에 이러한 거면서 누구에게 큰 소리야? 그러자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진짜 이게 뭐예요 할 말이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엄마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요. 할머님은 언제쯤 우리 생일이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해보셨어요? 진짜 무슨 할머니가 이래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너희 애들 교육을 잘 시키라 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싸가지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주 집안꼴 좋게 돌아간다고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저는 따라 올라가려는 걸 막고 아들은 달라졌어요. 애들을 위해서도 이런 소문은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제 좀 돌아가세요. 애들 앞에서 먼저 시작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하는 대로 하실 테니 제발 가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라도 듣고 안심했는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20분 정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에 슬퍼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생전에 남편이 경계했던 그 이유를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죠. 이날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먹고 살 방법은 어떻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가서 식당을 운영한다 해도 괜찮을 텐데요. 애들과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아야겠어요. 정리를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입은 옷들을 박스에 넣는 도중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 손에 얼룩이 묻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며 그냥 울 수만은 없어서 서둘러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물건들을 꺼내는데 두꺼운 서류 봉투에 민경이에게 라고 제 이름을 쓴 게 보였어요. 봉투 안에는 내게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보이는 것 같아. 결코 어머니나 누나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마라. 남긴 번호로 전화해. 그 사람들은 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도와주기로 제가 얘기하자면 대답했어요. 나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했어요. 혹시 홍선미 씨신가요? 김미경 씨,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 뒀어요. 그쪽에서 제 전화를 받고 즉시 우리가 인 걸 아시는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러 했는데 홍선미라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은 제게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부터 임수영 아저씨한테 후원을 받아 변호사가 됐거든요.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고인이 생전에 의뢰했던 사건을 맡아 일하고 있어요. 남편의 암 선고를 받은 후로 저와 아이들이 걱정되고 있어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다가 대법원 출신인 선미 씨를 만났는데 로펌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도 편하게 다니고 로펌에서 괜찮은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애들을 데려갈지 걱정돼 혹시 지민이랑 지성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김민경 씨는 결코 그들을 해치지 않고서라도 먼저 떠나라고 말한 아저씨가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라도 이렇게 계속 탄환 주면 애들하고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와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집을 뺏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또한 돈이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양육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곧 아이들이 대학에 갈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벌어와도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요? 그 돈을 빼앗길까봐 아저씨가 나에게까지 걱정하며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말했죠. 선미 씨는 녹음기가 들어있는 펜을 전달받으며 시아어머니와 시노이를 만날 때 꼭 같은 곳에 꽂아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시아어머니와 신호가 시작하는 순간을 그대로 녹음하도록 도왔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빼서 탈라이에 끼어서 훔쳐먹은 만큼 내야 할 돈은 너의 권리가 없어. 우리가 한 결혼은 무슨 결혼인지도 모르겠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거실에 있는 것도 전부 쓸어버릴 수 있어. 억지로 내게 몰래 낀 보험 서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때때로는 제 머리카락이나 목덜미를 잡기도 했지. 그 서류들은 변호사들끼리 가지기로 한 거라고. 그럼 미리 가져가겠다고 왜 말하는 거야?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배워도 할 일이 없어. 어른들에게 말려 한번 밀치거라니. 내 머리가 참 힘들어.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을 키웠는데 시어머니 말이 바뀌었어. 아이들이 너와 같은 나쁜 습관을 가져서야 한다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데려가도 인간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혼자서 잘 살아봐라고 모욕적인 말도 했더랬어요. 그리고 양쪽 변호사와 함께 만나는 날이 되었어. 시어머니 쓰는 차와 함께 있는 섬이 시를 보더니 루시아를 향해 비웃으면서 콧방귀를 뀌었다고 했어요. 어린 여자가 무슨 소리야. 새 살아 꾸어간다. 그러자 선미 씨는 이렇게 하면 제 진행을 못 시키겠다. 의뢰인 단속 좀 잘 아시죠? 라며 상대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시어머니 변호사는 이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막말이 난포관한하지 말라고 설득하느라 바쁘셨어요. 선미 씨가 일하는 대형 로펌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남편이 생전 직접 의뢰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와 신난 안색이 조금씩 나빠지셨고 더 굳어지셨습니다. 선미 씨가 서류를 내밀며 이건 임수영 씨가 생전에 재산을 남긴 유언장과 책의 모든 절차를 맡긴다는 위임장입니다. 둘 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승 씨의 재산을 모두 현재 부인은 김민경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와 계모의 심을 밝히자 씨와 이복는 아이뮤 명옥색에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쪽 변창산을 난감한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건 소송의 도피권을 주기만 하고 돈도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서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건 다 여자에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대로 다 빼앗기면 우리 아들은 하늘에서 울면서 통곡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시어머니 앞에 제가 병원 진단서와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이 나를 붙들고 흔들며 친 것으로 인해 생긴 멍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제가 녹음기를 틀자 시야 어머니와 신우는 입을 딱 다물고 사이값 시도했어요. 시어머니 변호사는 인상을 쓰며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가더군요.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아이들에게 뭘 하는 거야? 역적이 뭐라고 하면 나는 등을 돌릴 거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말이야. 그들이 그랬다는데 이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돌아섰어. 변호사는 두 손을 꼭 쥐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이 정도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말이에요. 이건 다 민경 씨가 잘 견뎌내서 이끌어낸 결과잖아. 정말 잘 해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믿기 어렵게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나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지켜줬다. 아이들에게 손을 또는 못되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스테이크 식구들은 지배하던군요. 그 뒤로도 몇 번 집으로 찾아오고 애들이 학교 앞까지 가서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죠. 니들이 엄마한테 섞는 거야? 그 여자가 돈 다 꿀꺽하고 너희는 언제 바냐한 듯이 손 털고 나갈 거니까 라며 악을 쓰는 신우에게 아들인 지성이가 폭력을 사용할 뻔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선미 씨한테 연락해 경찰서에 먼저 달려간 이지성이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지성이가 안쓰럽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차오 두 사람, 제가 고소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건 저 사람들이에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처거처거 형사님께 적어봤죠. 그러니 애가 뭘 배우고 잘하겠어요. 지고무한테 손찌검이나 하려고 하는 처럼에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니까요. 이 난리를 치는데 선미 씨가 왔어요. 선미 씨는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에게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폭력 행위들을 근거로 가정폭력범죄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하더군요. 그러면 저희한테 접근할 수 없다 해요.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쿠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대학을 다녀가네요. 지금은 졸업하여 직장인이 되었어요. 손재주를 살려 전통 공예를 배워 공방에 나가고 있고 가끔씩 아이들과 선미시도를 즐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들어주신 든든한 인연이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죠. 오늘따라 많이 그리워져요. 아이들을 잘 키우며 열심히 살다가 당신을 보러 갈게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건강하세요. 여러분께서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충고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